한 여성이 집안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욕실을 청소하고 이번에는 아들 방을 청소하기 위해 아들 방에 들어가는데 뭔가 평소와 다른 느낌의 방 구석구석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아들의 침대 밑에 어린 소녀가 하의가 벗겨진 채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이 어린 소녀는 누구일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미국 잭슨빌. 미국 플로리다 동북부 최대 도시이며 인구 약 90만 명으로 플로리다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입니다. 오늘 사건의 주인공 메디 클리프턴. 1990년 6월 17일에 태어났습니다. 메디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아버지 스티브, 어머니 쉴라, 3살 많은 언니 제시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메디는 거의 모든 걸 언니 제시와 함께 했는데 메디와 제시는 동물을 좋아하고 춤추고 피아노 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특히 피아노에 관심이 많았던 메디는 6살이 되면서부터는 매일 20분씩 꾸준히 피아노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수업이 끝나면 곧잘 남자아이들과 어울려 야구와 축구를 하며 놀았습니다. 어른들 눈에 메디는 발랄하고 귀여운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메디가 사라져버립니다. 1998년 11월 3일 화요일. 여느 때와 다를 것 없는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오후 4시 30분 무렵 8살의 메디는 학교에서 돌아와 숙제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피아노 연습까지 다 마친 메디는 엄마에게 달려가 친구들과 놀다 와도 되냐며 묻습니다. 메디는 제레미와 저스틴을 만나 놀 생각입니다. 제레미와 저스틴은 메디보다 오빠였지만 이들 셋은 자주 어울려 놀았습니다. 쉴라도 딸 메디가 제레미 저스틴과 자주 어울려 노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늦지 않게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어느덧 날이 어두워지고 저녁 6시 20분. 저녁 준비를 다 한 쉴라는 딸 제시에게 놀러 나간 메디를 찾아오라고 합니다. 제시는 자전거를 타고 메디를 찾으러 다닙니다. 메디가 있을 만한 곳은 다 가봤지만 메디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시는 집으로 가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쉴라는 제시와 함께 온 동네를 구석구석 뒤지지만 메디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쉴라는 입술이 바짝 타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남편 스티브에게 연락한 뒤 바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경찰은 집집마다 메디를 찾아 돌아다니고 메디가 없어졌다는 소식이 마을에 퍼지자 이웃들도 메디를 찾아 나섭니다. 경찰, 메디의 가족 그리고 이웃들까지 메디를 찾기 위해 노력하지만 메디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경찰은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해 메디의 집 부근 집들을 시작으로 한 집도 빼놓지 않고 샅샅이 수색합니다. 그리고 헬기까지 동원해 그 일대를 모두 수색하죠. 하지만 메디의 흔적도 메디와 관련된 어떤 단서도 찾지 못합니다. 메디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경찰은 10만 달러, 우리 돈 약 1억 3천만 원의 현상금을 걸고 제보를 기다리지만 메디를 봤다는 목격자조차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 언론을 통해 메디의 실종 소식이 알려지자 경찰 수색팀 외 1000명이 넘는 자원봉사자가 모여 메디를 찾기 위한 수색팀을 꾸립니다. 수색팀은 학교, 공원, 역 등 인파가 많은 곳에 메디의 인상착의가 적힌 전단을 배포하며 시민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FBI는 전문가를 파견해 잭슨빌 경찰과 함께 전면적인 수사를 펼치고 사건 당일 메디의 동선을 파악합니다. 11월 3일 오후 5시. 학교에서 돌아온 메디는 숙제를 끝낸 뒤 친구 제레미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제레미는 일이 있어 메디와 함께 놀 수 없었습니다. 메디는 바로 저스틴을 찾아갑니다. 저스틴은 이미 다른 아저씨와 함께 야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메디는 그들에게 뛰어가 자기도 끼어달라고 합니다. 신나게 야구를 하던 중 실수로 야구공을 잃어버립니다. 메디는 자기 집에 야구공이 있다며 저스틴과 함께 야구공을 가지러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메디의 언니 제시가 거실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었습니다. 제시는 창문 밖에서 동생 메디가 마당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야구공을 찾는 모습을 봅니다. 10분이 지났지만 메디는 여전히 야구공을 찾고 있습니다. 짜증이 난 저스틴은 야구공을 찾으면 다시 놀자며 가버립니다. 메디는 집 안으로 들어가 야구공을 찾아보지만 야구공을 찾지 못합니다. 실망한 메디는 제시가 거실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었지만 언니와 인사도 하지 않은 채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그것이 메디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경찰은 실종당인 메디와 함께 야구를 했던 저스틴과 중년 남성을 찾아갑니다.
경찰은 그 중년 남성을 유력 용의자로 지목합니다. 그의 이름은 레리. 당시 나이 45세. 혼자 살고 있는 레리는 전과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레리가 불손한 마음을 가지고 어린아이 2명과 놀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찰은 레리를 경찰서로 소환해 조사합니다. 그리고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도 실시하죠. 레리는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경찰의 의심은 확신이 되었지만 레리는 메디의 실종과 자신은 아무 관련이 없다며 강하게 부인합니다. 레리는 메디가 야구공을 가져오겠다며 집으로 간 다음 메디를 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이후 조사에서 야구공을 찾으러 메디의 집에 갔다 돌아온 저스틴이 레리와 계속 함께 있었던 것으로 밝혀집니다. 경찰은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는 레리를 풀어줍니다. 경찰은 메디를 찾기 위해 총력을 다하지만 이렇다 할 진전 없이 시간만 흘러갑니다. 11월 10일 아침 7시 20분 메디의 부모 스티브와 슐라는 메디의 실종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현지 방송에 출연합니다. 방송에 나온 스티브는 경찰이 뭔가 빠뜨린 것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곧 사실로 드러납니다. 스티브와 슐라가 방송에 출연하는 동안 경찰서로 메디가 자기 집에 있다는 제보가 들어옵니다. 신고한 사람은 바로 메디의 이웃 멜리사였습니다. 멜리사는 남편 스티브 필립스, 아들 조시와 함께 메디의 집 건너편에 살고 있습니다. 조시 필립스, 1984년 3월 17일 출생, 당시 나이 14세. 멜리사의 아들 조시와 메디의 언니 제시, 이렇게 세 사람은 이전에 종종 같이 놀았던 적이 있어 서로를 잘 알고 있습니다. 메디가 실종되고 필립스 부부는 수색팀의 지원에 적극적으로 메디 찾는 일을 도왔습니다. 또 거리로 나가 메디의 실종 전단을 배포하기도 했죠. 누구보다 메디 찾기에 열심이었던 이들이었기에 그들 집에 메디가 있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멜리사의 진술에 따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1월 10일 아침 7시 멜리사는 아침 일찍 일어나 집 청소를 합니다. 아들 조시는 학교에 가고 집에는 멜리사 혼자만 있습니다. 그녀는 욕실 청소를 끝내고 아들 방으로 갑니다. 아들 방이 가까워질수록 역한 냄새가 납니다. 조시는 앵무새 4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멜리사는 아들이 앵무새의 대소변을 바로바로 치우지 않고 제대로 청소를 하지 않아 나는 냄새라고 생각합니다.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니 오늘따라 유난히 냄새가 심했습니다. 멜리사는 평소에도 아들 조시의 방을 청소했는데 최근에는 메디를 찾는 수색 작업에 나서느라 시간이 없어 며칠 청소를 하지 못했습니다. 멜리사는 청소를 시작합니다. 그러다 카펫이 물에 젖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조시는 물침대를 쓰고 있는데 멜리사는 조시의 물침대에 구멍이나 카펫이 젖은 것이라고 생각해 침대 시트를 젖힙니다. 순간 무언가 썩는 역한 냄새가 그녀의 코를 강타합니다. 멜리사는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직감하고 천천히 침대를 살펴봅니다. 침대 프레임 한쪽이 부서졌는지 테이프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침대 가장자리에 삐져나온 흰 양말이 들어옵니다. 멜리사는 두려운 마음을 억누르며 침대 밑을 봅니다. 으악! 침대 밑에는 어린 소녀가 하의가 벗겨진 채 누워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지금 모두가 애타게 찾고 있는 메디였습니다. 메디는 숨을 쉬고 있지 않았습니다. 멜리사는 경찰에 신고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을 봉쇄하고 조시의 방을 조사합니다. 8살의 메디는 하의를 입지 않은 상태로 흰 양말만 신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조시의 방에서 메디의 반바지와 다른 옷가지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옷장 뒤에서 혈흔이 묻은 야구 방망이를 발견하죠. 검사 결과 야구 방망이에 묻어있는 혈흔은 메디의 것임이 밝혀집니다. 그리고 텔레비전 뒤에서 칼 하나를 발견하는데 루미놀 검사로 핏자국을 찾아냅니다. 뿐만 아니라 방 곳곳에는 방향제가 놓여 있었는데 아마도 악취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컴퓨터 옆에는 메디의 실종 전단이 놓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경찰은 분명 메디의 집 부근을 시작으로 그 일대 모든 집을 수색했다고 했는데 왜 필립스 부부의 집에서 메디를 찾지 못한 것일까요? 수색 당시 경찰은 필립스 부부의 집 역시 방문했고 당연히 조시의 방도 수색했습니다. 그들은 조시의 방에서 심상치 않은 냄새가 나는 것을 알았지만 조시가 앵무새를 기르는 것을 보고 앵무새를 기르다 보면
의뢰껏 나는 냄새쯤으로 여기고 별 의심을 하지 못했습니다. 메디를 찾은 경찰은 조 씨가 다니는 학교로 가서 조 씨를 체포합니다. 그는 자기가 범인임을 순순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고의가 아닌 실수였다고 말합니다. 이제부터 조 씨의 진술에 따라 사건 당일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1월 3일 오후, 메디가 조 씨의 집을 찾아와 함께 놀자고 말합니다. 조 씨는 아버지에게 혼이 나는 게 무서워 단칼에 거절합니다. 조 씨의 아버지 필립스는 약과 알코올 중독자로 아들 조 씨와 아내 멜리사에게 무력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필립스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아들 조 씨에게 엄격한 규칙을 적용했는데 자신이 없을 때 다른 아이들을 집에 데려오지 못하게 했죠. 특히 여자아이들은 절대 안 됐습니다. 아버지 필립스의 이 같은 규칙 때문에 같이 놀자는 메디의 제안을 거절했던 조 씨가 갑자기 메디를 불러 집 마당에서 놀자고 합니다. 두 사람은 같이 야구를 합니다. 잠시 후 조 씨가 던진 공이 메디의 눈을 맞춥니다. 메디의 눈에선 피가 흘러내리고 놀란 메디는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립니다. 메디가 큰 소리로 울자 조 씨는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메디와 집에서 놀았다는 걸 아버지에게 들키기라도 하는 날엔 자신에게 어떤 처벌이 주어질지 너무도 뻔했습니다. 공포에 빠진 조 씨는 비명을 지르며 우는 메디를 조용히 시켜야겠다는 생각에 메디의 머리를 야구방망이로 힘껏 내려칩니다. 메디는 그 자리에서 기절합니다. 조 씨는 기절한 메디를 자기 방으로 끌고 가는데 끌고 가는 과정에서 메디의 바지가 벗겨집니다. 조 씨는 메디를 자신의 침대 밑에 숨겨둡니다. 그리고 곧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 필립스와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다시 방으로 돌아온 조 씨는 메디가 살아서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대로 걸리면 끝장이라는 생각에 조 씨는 메디를 칼로 11번 찌릅니다. 사건 발생 1년 후 1999년 7월 6일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이 열립니다. 조 씨의 변호사는 조 씨가 메디를 살해한 것은 맞지만 어릴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지속적인 학대를 당해 이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에 패닉 상태에서 일어난 범죄라고 주장합니다. 조 씨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는 아들과 아내에게 내내 무력을 사용했습니다. 사건 당일 조 씨는 아버지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어 변호사는 조 씨의 양측 전두엽에 문제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신경과 전문의에게서 받은 검사 결과를 제출하며 이런 점 또한 패닉과 판단력 저하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검사는 강하게 반박합니다. 메디와 제시의 부모의 말에 따르면 한 번은 조 씨를 집에 초대해 함께 저녁을 먹는데 식사 자리에서 조 씨가 차마 입에 담기도 민망한 야한 농담을 아무렇지 않게 계속했다고 합니다. 아이가 하는 행동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문제 행동에 메디와 제시의 부모는 자신들의 딸들이 조 씨와 어울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건이 일어나기 몇 달 전 메디의 집에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루는 외출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습니다. 메디의 부모는 당연히 도둑이 들었다고 생각해 경찰에 신고했는데 현금이나 돈이 될 만한 물건들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대신 가구나 소파 등에 수십 개의 스테플러 심이 박혀 있었는데 메디의 부모는 조 씨가 한 행동이라고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루는 일을 마치고 집에 왔는데 2층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2층으로 올라가 보니 어떤 소년이 제시의 방에서 뛰쳐나와 도망치는데 뒷모습이 영락없는 조 씨였습니다. 제시의 방을 확인해 보니 다른 물건은 다 그대로 있고 제시의 사진만 없어졌습니다. 이후 그때 없어졌던 제시의 사진을 조 씨의 방에서 찾게 되는데 검사는 경찰이 조 씨의 방에서 발견한 제시의 사진을 제출하며 평소 조 씨가 제시를 좋아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건이 일어나기 30분 전 조 씨는 컴퓨터로 어른 동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검사는 욕정을 참지 못한 조 씨가 밖에 나와 놀고 있는 메디를 보고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러 접근했으나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메디의 목숨까지 빼앗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메디의 바지가 벗겨져 있는 것 또한 우연이 아닌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메디에게선 몹쓸 짓을 당한 흔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검사는 조 씨가 컴퓨터로 어른 동영상을 봤다는 증거를 제출하지만 판사는 변호사가 제출한 조 씨의 전두엽 사진과 검사가 제출한 조 씨가 어른 동영상을 봤다는 증거 모두를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립니다. 검사는 주장합니다. 조 씨는 죽은 메디와 약 일주일이나 되는 시간을 한 공간에서 보냈습니다.
게다가 메디를 찾는 수색대를 돕겠다며 합류하죠. 이건 보통의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재판은 이틀 동안 이어졌고 배심원단은 유죄를 판결해 조 씨에게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 선고됩니다. 사건 당시 조 씨는 14살이었습니다. 16세 미만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 없는 플로리다 법에 따라 14세의 조 씨는 사형을 면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이렇게 끝이 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한 판결을 계기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됩니다. 2012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미성년자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합니다. 2015년 조 씨의 변호사는 해당 판결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합니다. 사건 발생 19년 후 2017년 법정에선 조 씨는 19년 만에 처음으로 메디의 가족에게 공개 사과를 합니다. 메디의 가족은 감형을 받기 위한 조 씨의 쇼라고 생각합니다. 메디의 어머니 쉴라는 법원에 조 씨의 이전 판결의 형량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조 씨는 다시 종신형을 선고받지만 2023년 재심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조 씨는 감옥에서 지내는 동안 학업도 마치고 법을 공부해 재소자들의 항소를 돕고 그들의 개인 교사로 활동하며 공부도 도와줍니다. 그리고 밴드에서 기타도 치고 예배에도 참석하고 요가도 하죠. 피해자는 8년이라는 짧은 삶을 살다 갔는데 알찬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해자의 삶이 대비돼 그 씁쓸함을 지우기 힘듭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